지난 시간에 이어 흑과 생명 이어나가겠습니다. 중금속의 오염. 어릴 때부터 우리나라는 금수강산이라고 배워왔습니다. 정녕 아름다운 산과 맑은 강물은 천혜의 자랑이라고 여겼습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를 두루두루 돌아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유럽의 산들은 아직 젊은 산들이라 그런지 풍광이 수려하였다. 물은 깨끗하고 맑아 보였지만 맛이 형편없었다. 마실 물은 물론 목욕이나 빨래하기에도 적당치 못했다. 우리나라처럼 산천이 모두 수려한 나라는 정녕 드물 것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자랑이던 금수강산은 전설 속의 옛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60년대까지만 해도 금호강에서 조개도 죽고 미역도 감았다. 이처럼 맑고 깨끗한 금호강이 이제는 썩고 병들어 죽어버린 강이 되었다. 그보다 영남이 젖줄 역할을 하던 강에는 동물이 흘러서 오히려 우리의 생명마저 위협하는 강으로 변하고 말았다. 한때 우리의 지도자들은 공짜면 양념물도 큰 것을 먹는다는 상상을 가진 채 잘 살아보자는 구호를 내걸고 가난을 벗는 데는 안간힘을 기울였다. 그 시절은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의연 걱정할 형편인가 또 공해가 무섭다는 배부른 소리를 치고치고하는 배짱을 통치력을 가졌던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가가 기피하는 선진국의 공해 산업을 우리나라에 유치하고 그것이 업적이겠냐 크게 자랑까지 하였다. 그 결과 80년대로 접어들면서 환경오염이 사회적인 걱정거리로 대두되더니 급기야는 중금속에 의해 공해병이 신문과 방송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대단히 고맙다니 주변에 강과 바다에서 물고기가 돼지금을 당하는가 하면 논밭이 농작물이 말라 죽기까지 했다. 요즘처럼 모든 것이 급하게 변하는 때도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시대에 30년이라고 결코 소홀히 넘긴 짧은 세월을 분명 아니다. 일본에서는 이타이병과 미나마타병이 공해병으로 인정되었던 그때부터라도 우리는 일본의 중국 정책을 타산지석을 삼아 우리의 산업을 육성 발전시켰어야 했다. 그랬다면 오늘날 우리의 환경이 이처럼 오염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공해병의 원인인 중금속은 어떠한 것이며 이들에 의해 토양이 오염되면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중금속이란 한자의 뜻과 같이 금속 중에서 비중이 큰 금속, 무거운 금속을 가리킨다. 금은 백금도 무거운 금속임에도 틀림이 없지만 이들은 중금속에 일하기보다 기금속이라고 한다. 주로 공해를 일으키는데 많이 관여하는 중금속으로 카드뮴, 수은, 나, 크롬 등이 자주 등장해진다. 금속이 단백질과 만나서 결합하게 되면 단백질이 응고되어 굳어버리게 된다. 이러한 원리를 일상생활에 유용하게 잘 이용한 해도 적지 않다. 콩물에다 간수, 마그네슘을 넣으면 콩의 단백질이 응고되어 두부가 된다. 또 우리가 상처가 나면 상처 위에 머크로크롬이라는 빨간색 약물을 발라 살균을 한다. 이 약에는 수은이 들어있다. 이 수은이 상처 위에 침입한 병원균과 접촉하면 병원균이 굳어져 죽게 된다. 병원균자는 거의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금속인 수은과 접촉하여 응고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 중금속과 단백질이 결합하여 응고하는 성질 때문에 공해병이 유발되기도 한다. 중금속으로 오염된 토양에는 서식하는 농작물과 가축이나 어패류를 섭취함으로써 우리 몸속에 중금속이 들어오게 된다. 이와 같이 우리 체내에 들어온 중금속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 체내의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효소와 결합하여 이들 효소를 응고시킴으로써 신진대사를 저해하여 정지시킨다. 그중 신경세포를 연결하는 효소와 작용하면 그 증상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신경은 전기줄처럼 한 가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신경세포와 세포 사이에 약간씩 떨어져 있다. 그 사이를 강을 건너는 나룻배처럼 효소가 오가면서 두 세포 사이에 의사를 전달한다. 근데 이 효소가 중금속과 결합하여 응고되면 신경세포 사이를 효소가 재빨리 왕래하지 못하거나 정지되므로 의사전달이 늦어지거나 연락이 두절된다. 돌이 멀리서 날아오면 그 현상을 눈으로 확인하고 즉각 뇌에 보고한다. 뇌에서는 다시 그 돌을 파악하는
지시를 신체가 부위에 하단한다. 그런데 신경세포 사이를 연결하는 요소가 굳어져 움직임이 둔해지면서 지시 전달이 늦어져 재빨리 피할 수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돌에 맞은 후에야 피하라는 지시가 전달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피하는 신용을 느끼게 하게 된다. 그러므로 중구소를 많이 섭취하여 중독이 된 가장 뚜렷한 증상은 반사행동이 둔해져 자국에 대해 아주 느리게 대응하는 행동이다. 이와 같은 중금속에 의한 공해병은 불과 학력으로 생기는 천재지변이 아니고 산업폐설을 막아버린 인간에 의한 재난인 인재인 것이다. 자기 산업체의 조그만 이익을 위해서 또한 잘못인 줄 본연이 알면서도 자신이 해고당할까봐 두려워서 정화하지 않은 폐수를 방류하였기 때문에 공해병이라는 불치병이 생기는 것이다. 불가에서는 사람이 죽어 저승에 가면 야차들이 덤벼들어 자신이 평소 낭비한 물을 그대로 모아두었다가 강제로 전부 마시도록 한다고 이른다. 아무리 값싸고 뻔한 말이라도 아껴쓰라는 교훈이 담긴 이야기라고 여겨진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좋은 삶의 지표가 되릴 가르침이 틀림이 없다. 오염된 폐수를 함부로 버린 자는 저승에 가서 버린 그 폐수를 모두 마셔야 한다는 정신으로 물 관리를 한다면 공해병이란 단어가 이 세상에 사라질 것이다. 골병, 지금 와서 뒤새겨보아도 정말 낯이 뜨겁도록 부끄러운 일이다. 그래도 그런 일이 우리 땅에서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일어나고 있다. 70년대 초반에 일본 땅에서는 일본인 대학생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을 핑계삼아 2번씩이나 대규모의 데모를 했다. 하나는 한국 섬유산업의 사업주가 고용인인 노임을 착취하는 행위를 중지하라는 것이었다. 당시만 해도 적은 노임을 이용하여 저가 범위의 유리를 많이 수출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또 다른 하나는 한국에서 공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큰 산업을 유치하지 못하도록 촉구하는 대모였다. 한국이 공해 물질로 오염되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일본도 그 피해를 더무롭게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러한 대모에 대해 우리의 지도자들은 반일령진주 애국심을 역이용하여 우리나라가 공업국가가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일본인들이 시기하여 일으킨 행동이라고 우리 국민을 설득했으며 아무리 공해산업이라도 완벽한 정화 처리시설 갖추고 확실하고 철저하게 정화 처리만 하면 아무 염려 없다고 호언장담했었다. 과연 정화 처리를 완전하게 하여 그 오염 문제를 풀면 없었던가. 일본의 대학생과 우리 지도자들이 보는 공해에 대한 시각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으며 지금도 그 감정을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뱅이나 꼬리와 굽은 물고기가 강물에 나타났다고 신문과 방송이 시끄럽게도 떠들어도 이제 우리나라도 공해가 생길 정도로 산업화가 되었구나 하며 오히려 반기는 반응을 보이며 남이 집 불교하듯 지나쳤다. 그러던 것이 이 땅에도 이따이 병 환자가 나오고 한 마을의 주민 모두가 온통 피부뼈로 고통을 받아 이주하는 사태가 일어나니 그제서야 마지못하여 공해병과 공해 문제를 겨우 거론하게 되었다. 이따이 병은 일본 도야마현 진즈강 상류에 있는 비스기 금수기사 소속의 감염과 강업소에서 지각 없이 흘려고 낸 폐수 속에 섞인 카드뮴이 강과 일본 대해를 오염시켰고 여기서 자란 어패류를 잡아먹은 여러 주민들이 나타난 카드뮴 정毒병이다. 일본 기후에서 방영한 이따이병 환자들이 처참한 모습을 맑은 정신으로 차마 두는 두고 볼 수 없는 장면이었다. 몸집이 크기는 성인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홀로 서지도 앉지도 못하고 부모의 등에 엎여 있어야만 했다. 머리를 바로 가누지 못하고 고개는 계속 도리질을 해야만 했고 팔다리는 물어발처럼 시청거렸다. 맥 빠진 눈동자는 초점을 잃었고 힘없이 벌어진 입에서는 침이 그대로 흐르고 있었다. 누가 이 젊은이들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인간의 실수로 저질렀다고 하기엔 그 증상이 너무도 가련하고 초절하였다. 20살이 넘은 청년이 혼자 앉지도 서지도 못하고 고개마저 바로 세우지 못한다면 이는 분명 뼈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바로 골병이라고 볼 수 없다. 그 골병이 우리나라에도 생겨나다니. 카드뮴 중독으로 생기는 이따이병이란 과연 어떤 병이며 왜 생기라는가? 카드뮴은 검은 아연의 재련소나 도금 공장 등의 폐수 속에 섞여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 카드뮴은 우리 몸의 뼈와 이빨의 주성분인 칼슘과 그 성질이 아주 비슷하나 칼슘만큼 딱딱하지 못하다. 카드뮴으로 오염된 바다 및 토양에 살고 있는 어패류나 해조류를 먹으면 이들을 통하여 카드뮴이 우리 체내에 들어오게 된다.
쟤네들은 가드뮴은 뼈를 구성하고 있는 칼슘 자리에 들어가서 칼슘을 쫓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한다. 가드뮴으로 바뀐 는 칼슘만큼 단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근육이 밀고 들어가게 된다. 결국 뼈 사이에 근육이 파고들어 샌드위치 같은 상태가 된다. 그것은 마치 근육을 뼈집게로 깎고 짚고 있는 것과 같은 현상이니 아플 수밖에 없다.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고 멀쩡한데 실제로는 강하게 꼬집힌 것 같으니 아야아야 하고 얼른 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다. 바로 골병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병이다. 아야아야 하는 아파하는 소리가 일본말로 이타이이타이 하니 바로 이타이이타이 병이라고 명명한 것이다. 우리말로 직역하면 아야아야 병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병은 산화폐소를 공정하고 확실하게 정화 처리하지 않고 함부로 방류하여 폐소에 들어있던 중금속이 강과 바다 밑에 토양을 오염시킨 결과로 일어난 것이다. 큰 비가 내리면 우리의 강에는 죽은 물기가 많이 떠내려오는 경우가 자주 있다. 물고기가 돼지국을 당한 것이다. 비가 와서 맑은 새물이 강으로 흘러들어 물고기들이 더욱 힘차게 꿀을 쳐야 할 텐데 어찌된 일인가. 이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동안 이 의문을 제기하기를 외면했다. 아니 그보다 수출이 극으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일부러 유부해왔던 것이다.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얄팍한 계산이 남긴 어처구니 없는 실수였다. 그 같은 짧은 야로 가늠한 계산 때문에 우리의 강물과 토양은 더럽혀졌고 그로 인해 당장 우리 자신이 목숨이 위협당하고 있는 것은 물론 우리의 귀여운 자녀가 기상망측한 기형으로 태어날까 두려워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더욱이 중금속으로 한번 오염된 토양에는 중금속을 제거하여 깨끗한 토양으로 재정시키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도 어떻게 그런 잘못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 앞날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할 뿐이다. 또 하나의 죽음.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100여 가지 남짓한 원소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적지만 이 원소들이 대부분이 산소와 결합하여 산화물로 존재하고 있음을 아는 이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 지각을 이룬 암석은 절반 이상이 규수와 산화물이 규산으로 되어 있고 알루미늄과 철이 사문화물이 그 다음으로 많이 들어있다. 이 밖에 칼리, K, 소다, Na, 석기, Ca, 미스코토, Mg 등의 산화물이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90여 가지 원소 화합물은 전체 함석 구성 비율의 3%에 불과하니 지구는 규산과 철 및 알루미늄의 덩어리라고 말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암석이 풍화하게 되면 잘게 부서져 그것을 구성하고 있던 조항 강물로 나누어진다. 그중 어떤 것은 모래가 되어 남게 되고 또 어떤 것은 다시 분해되어 점토 강물로 재합성되기 때문이다. 토양을 구성하는 성분들은 토양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토양을 만들어내는 암석과 성분과 거의 비슷하다. 그러니까 암석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은 토양에도 많이 들어있다. 따라서 식물이 영양분이 되는 토양의 무기 성분은 이들 조항 강물이 풍화하여 생겨난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바로 토양의 재료가 되는 암석에 들어있는 각종 성분의 함량은 생태계 유지에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소련의 과학자 플리노브는 화성암 중에서 들어있는 모든 성분의 함량을 정량하고 또 이들이 물에 녹아 이동하는 정도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지형과 관련시켜 흥미있게 설명하였다. 물에 잘 녹는 성분은 물에 녹은 채 물과 함께 쉽게 이동하여 지형적으로 호수로 들어가거나 바다에 이르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암석 성분 중에서 물에 잘 녹는 성분은 바닷물 중에도 많이 들어있게 되고 물에 녹기 어려운 성분일수록 바닷물 중에도 그 함량이 적다. 여러 가지로 보면 암석의 성분 중에서 가장 잘 이동하는 것은 염소 성분이고 석회와 칼리처럼 식물의 영양분이 되는 알칼리 검성은 비교적 쉽게 이동하는 성분이다. 반면에 규산은 이동하기 어려운 성분이다. 알루미늄과 철이 산화물은 거의 이동하지 않고 풍화된 그 자리에 그대로 잔류한다. 이와 같이 토양에 들어있던 대부분의 비료 성분이 물에 녹아서 토양으로부터 전부 도망가고 나면 최종적으로 토양에는 철과 알루미늄이 산화물만 남게 되어 두 번색의 척박한 토양이 된다. 이런 토양을 풍화가 끝난 토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와 같은 토양이 건조되면 쇳덩어리처럼 딱딱하게 굳어진다.
토양에 들어있던 대부분의 비료 성분에 물이 녹아서 토양으로부터 전부 도망가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철과 알루미늄의 산화물만 남게 되어 붉은색의 촉박한 토양이 된다. 이러한 토양을 니케나이트 토양이라고 부르는데 붉은 벽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토양에는 물이 스며들지 않고 식물이 뿌리를 내리지 못할 뿐 아니라 땅속에서 발화한 새싹이 토양을 뚫고 지상으로 올라오지도 못한다. 토양의 양분도 거의 없어진 상태이므로 이런 토양에는 식물이 정상적으로 생육할 수 없어 붉은색의 불무지로 남아있게 된다. 호주나 아프리카 열대 지역에는 이와 같은 토양이 아주 넓게 분포되어 있다. 이러한 토양을 라테라이트 토양이라고 부르는데 붉은 벽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러한 라테라이트 토양은 하나같이 붉은색을 띠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붉은색 토양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라테라이트 토양은 모든 비료 성분이 쉽게 없어지고 철과 알루미늄만 남아있는 늙은 토양이다. 한국의 붉은색 토양은 암석에 들어있는 무기 성분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혈기왕성한 아주 젊은 토양이다. 토양의 성분 중에서 물에 녹아서 이동할 수 있는 성분은 언젠가는 모두 이동하여 토양으로 없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식물이 자라고 있는 모든 표토는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라테라이트 토양처럼 되어버릴 운명을 타고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주의 섭리는 생명으로 가득 찬 지구상의 모든 토양의 라테라이트 같은 불무지를 추락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이러한 불무지가 점차 늘어나온 지구를 덮어버리는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는 의지가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자연은 홍수나 범람을 일으켜 표토에서 이동하여 없어진 성분을 보충하거나 지진, 태풍, 산화대 같은 천재지변을 일으키며 붉은 불무지가 되는 것을 억제하고 있다. 그것으로 부족한 경우에 화산을 분출시켜 지구 중심부에 깊이 뭉쳐두었던 비장의 재리를 배속함으로써 표토에서 잃어버린 성분들을 보충해준다. 정말 오면 자연이 섭리인 것이다. 그렇다면 언제까지나 늙어 쇠약해지는 토양의 희춘을 자연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토양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영양분이 융탈되는 그러한 극한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도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손쉽고 효율적인 방법은 바로 적절한 토양 관리이다. 토양 관리를 철저히 하여 토양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유지해 준다면 그 토양에서 식물은 정상적으로 생육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식물은 뿌리를 토양의 깊은 곳까지 뻗어내리게 되어 땅 밑으로 쉽게 내려오는 비료 성분을 그 뿌리가 흡수하여 지상에 있는 잎이나 열매로 보내게 된다. 이러한 잎과 열매들이 지 표면에 떨어져서 썩으면 그 속에 들어있는 성분은 다시 표토에 환원될 것이다. 또 비료 성분이 표토에서 심하게 씻겨 땅속으로 융탈된 토양의 경우에는 그 토양을 깊게 갈아엎어서 땅속으로 내려간 비료 성분을 표토를 뒤돌려주기도 한다. 그러나 토양 관리를 소홀히 하여 표토가 척박해지면 식물의 생력이 불량해지는 것은 물론 토양 속의 비료 성분도 거침없이 융탈된다. 이런 이유로 지구상의 라테라이트와 가까운 토양의 면적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것도 토양이 죽어가는 또 하나의 양상이라겠다. 특히나마 이러한 토양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어 이 토양도 경적지로 이용할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다. 우리도 이런 연구에 동참하여 넓은 불무지를 옥토화하고 그 토지를 우리가 직접 이용함으로써 우르와이 라운드나 IMF 해울에서 벗어나는 또 하나의 계기로 삼아야겠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자연 속의 강물질은 많은 인체에 유용한 100여 가지의 강물질이 있다고 합니다. 이 강물질을 잘 활용하는 것이 인간의 지혜입니다. 자녀들을 자연 속에서 살면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